국민브리핑 일부 뉴스 매거진 2016년 4월 2일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뉴스 매거진. 오늘도 설문조사 중간 결과 발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권 단일화 큰 숙제지요. 이제는 안철수 국민의당 공동대표의 선택에 달린 사안이 돼버렸습니다. 선거가 두 주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안철수 대표는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물어봤습니다. 5%만 마지못해서 중앙당 차원에서 당대당 단일화 방안을 수용할 것이라고 답했고요. 41%는 지역구별 개별 단일화를 못 본 척 방치할 것이라고 했고요. 54%는 끝내 단일화에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누리꾼 의견을 보겠습니다. 3등이 목표인데 단일화를 하겠습니까? 양당을 없애고 3등이 목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선거에서 유일하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안철수라는 걸림돌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평범하다면 못 본 척 하겠지만 안철수는 비범하니까 끝까지 깽판 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YTN 엠브레인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연대한 지역인 창원 성산, 새누리당에서 컷오프된 무소속 탈당파가 출마한 지역인 서울 송파을 등에서 노회찬, 최명길 후보 등이 상승세를 띠면서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당 후보가 있음에도 말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세월호 참사 2주기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안산을 찾아 어린 영령들에 대해 죄인 되는 심정으로서 마음속으로 많이 빌어왔지만 피해자가 살아온 현장에 오면서 학생들과 피해를 당하신 분들에 대해 명복을 빌며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난했는데요. 한편 김무성 대표는 야권 연대를 강력하게 견제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분당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시 또 선거에 불리해지니까 다시 또 합하겠다 하는 것은 정말 참 부족한 생각들이다 생각을 하고. 야권 연대의 한 당사자인 안철수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노원병에서 출근길 유권자에게 인사를 한 뒤 어제 수도권 11개 지역을 돌았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경기도 군포을에서 야권 연대에 쐐기를 박는 발언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잘 화장해서 이번 총선 지나고 나면 다시 정체가 드러날 겁니다. 박근혜 정부의 첫 역사 국정교과서인 초등학교 6학년 1학기 사회에서 이명박 정부 시절 만든 교과서를 그대로 베껴온 부분이 여러 곳 확인됐습니다. 이 교과서는 공개된 직후 일본군 위안부, 전두환 군사 독재 등의 표현이 빠지는 등 역사학계로부터 오류와 편향성 124곳을 지적받은 바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 표절 논란까지 일 것으로 보입니다.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1억 원을 줬다고 말하는 육성이 처음 공개됐습니다. 윤승모 전 부사장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에게 돈을 전달한 것으로 지목된 인물입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광래 중고차 대표 조광래입니다. 햇살이 따스스스 내리쬐고 봄바람이 살랑살랑 코끝을 간지럽히는 게 어디론가 떠나고 싶은 계절입니다. 조광래 중고차에서 좋은 중고차 거래하시고 어디론가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한 번 더 1800-9538. 이상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처럼 사는 게 싫습니까? 전복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와우 전복을 드십시오. 와우! 전복을 먹으면 입맛 잃고 무기력했던 삶이 전복되고 시름시름하던 몸 상태가 전복됩니다. 답답하십니까? 전복하세요. 100% 완도에서 잡은 전복 중에 전복. 와우 전복. 한 번 맛보면 또 찾게 되는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 와우 전복을 입력하세요. 전화번호는 010-2443-0818. 직접 담가 먹는 김치가 사 먹는 김치와 다른 이유 잘 아시죠? 내 눈으로, 내 손으로 골라야죠. 우리 걸로요. 한 포기 한 포기 직접 손으로 소금을 뿌려 절이는 가장 깨끗한 손으로 정성과 진심을 담아 이 김치 쥐앗으로 못 써요. 나쁜 병균 틈타지 말아야 하니까. 건강을 위해 소금은 적당히, 그러나 맛깔나게. 내 가족이 먹을 김치니까. 가족이 먹는 김치를 하나 더 만든다는 심정으로 만든 김치, 이담채 김치. 입맛 까다로운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의 한마디. 제가 이 김치의 맛을 보증합니다. 정말 맛있어요, 이 김치는.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주문은 1544-4586 1544-4586. 조선에 딸로서 잘하는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당 차원에서 야권 통합이나 야권 연대, 후보 간 단일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면서 후보들이 개별적으로 추진한 것 외에 다른 어떤 부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개별 후보끼리 단일화할 때 당과 사전 협의하라는 것 말고는 당의 입장, 당의 간섭은 따로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했던 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야권 연대가 좀 상당히 좀 뜨거운데요. 현재 당의 공식 방침이 정확하게 어디가 있습니까? 어디까지 허용이 되고 어디까지 안 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 차원의 그 연대나 후보 단일화는 없다. 이걸 추진하지 않는다. 이거는 이미 안철수 대표께서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셨고요. 개인적으로 후보 단일화를 추진하는 부분은 막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당과 협의해서 추진해달라. 이것이 당의 공식 입장입니다. 지금 그 어제였던가요? 김성호 전 의원. 네네. 더민주의 한정혜 후보하고 단일화 합의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당하고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까? 일단 실무 진행 과정에서 저희 담당 당직자하고 충분하게 의견 교환을 이루었고요. 김성호 후보는 제가 오늘 아침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어저께 밤늦게 또 연락이 와가지고 통화를 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현재 단일화 협상이었던 룰 같은 걸 지금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정리가 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당의 말씀을 드리고 당의 의견을 듣겠다. 이런 아침에 이제 그런 연락이 와서 그렇게 오늘 오전 중으로 저희가 그러면 후보 단일화에 대한 어떤 룰이나 이런 걸 보고 당 차원에서 보면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다고 하는 의견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성호 후보가 당의 엄정 조치를 감수할 용의도 있다. 이 말씀은 사전에 합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아니고 김성호 후보 말씀은 당의 부담을 주지 않고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걸로 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민주주의 포럼은 이태규 본부장이 거짓말을 했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이 계속해서 야권 연대에 회방을 놓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와 이태규 전략홍보본부장은 시종일관 후보자 간의 연대 논의는 막을 수 없고 후보 등록만 한다면 개입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었는데요.
이면에서는 자기 당 후보자들에게 당명을 뺀 여론조사 등을 강제 지침으로 이렇게 압박을 해온 것 같습니다. 김성호 후보의 야권연대 제안은 이런 국민의당 내부의 지침을 거스른 진정성 있는 결단이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당은 기어이 김 후보를 압박하여 결국 자당의 후보를 한 입으로 두말하는 정치인으로 만든 일종의 인격살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이런 국민을 기만하는 그 행태를 일삼으면서도 이태규 본부장은 오늘 오전 언론을 통해 당이 제시한 것 이외의 방법으로 단일화 하더라도 제재하지 않는다고 국민 앞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저희들의 판단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과연 책임 있는 공당의 태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당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내부 지침을 즉각 처리하고 수없이 공언한 대로 후보장관 단일화에 대해 전면 허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 수호의 시대적 소명을 외면하고 자당의 이익만을 좇아 야권 연대를 가로막을 경우 국민으로부터 그에 상응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엄숙히 경고합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출마한 서울 노원병,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은 황창하 후보를 출마시켰습니다. 황창하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선 시민의 날개 문성근 위원장의 연설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안철수 대표에게 야권 단일화를 하지 않아서 끝내 예고된 패배를 부른다면 당신은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며 강력하게 경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문성근 위원장의 발언 들어보시죠. 그런데 박근혜 정권 이제 4년 차입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MB 2년 차에 3대 위기를 말씀하셨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서민경제 위기, 남북관계 위기. 그런데 그 위기가 이제 이명박근혜 8년 차에 완전히 파탄나고 말았습니다. 온 국민을 감시하는 국민감시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민주주의 무너져 내렸습니다. 작년 들어서 개인당 국민소득이 IMF 이래 최초로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서민경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남북평화의 상징 개성공단이 닫혔습니다. 남북관계 파탄났습니다. 업적이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도 없습니다. 십상시에 둘러싸여서 궁중 사극을 찍고 있습니다. 무슨 장희빈의 보복극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박정희 신화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모든 여론조사 기관이 주기적으로 국민께 다시 뽑고 싶은 대통령, 호감 가는 전현직 대통령을 묻습니다. 박근혜 작년부터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의 합계가 50%를 넘어섰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해서 저들 42%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 민주진보 진영이 마음만 갖춘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습니다. 우리의 황창하 후보 얘기합니다. 저 이해찬 총리의 정무비서관이었고 한명숙 총리의 정무수석이었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활동한 운동권이었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친노이다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제게 정체성을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사랑하고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며 김근태 의장과 문익환 목사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사는 시민입니다. 우리 다 같은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합쳐서 이 어처구니 없는 이 무지몽매한 박근혜 정권을 끝장내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느닷없이 안철수라는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새누리당 세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새정치를 펼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사람들 단 한 명 빼놓고 몽땅 다 공천하면서 이걸 새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냐 이 말입니다. 박근혜 정권의 이 무지몽매한 폭정 끝내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야 된다면 이번 4.13 총선은 이곳에서 노원병을 위해서 노원구를 위해서 일하는 국회의원 한 사람 뽑는 것은 물론이고 2017년 대선판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황창하를 지지하는 것은 대선의 정권 교체를 이루는 디딤돌을 놓는 것이다. 이렇게 노원 구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파괴된 민주주의, 파괴된 서민경제, 파괴된 남북관계를 회복하는 역사를 만들어보자. 모든 사업은 수백억 자금이 들지만 이거 국가 보조금 우리의 역사적 정통성을 우리 스스로 입증하는 일입니다. 너무나 분노가 치밉니다. 안철수 대표는 뭐 새로운 사업하듯이 한번 베팅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업은 수백억 자금이 들지만 이거 국가 보조금으로 돈 한 푼 안 들고 이런 베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야권 연대 없이 수도권에서 40석 날아가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분열 직전에 안철수 대표의 비서실장을 했던 문병호 의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중심으로 120석을 얻느니 안철수 중심으로 당을 쪼개서 80석을 얻는 게 낫다. 이게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 역사를 어떻게 이렇게 보고 있어? 안철수는 실패하면 사업으로 돌아가면 되지만 우리 국민은 어떻게 하란 얘기야?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4년 동안 지역구를 다진 그 많은 정치인들은 도대체 어쩌라고? 그건 말이라고 하냐고? 정말 안철수 후보에게 정확하게 경고합니다. 빠른 시일 안에 야권 연대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대로 4월 13일을 맞아서 예고된 참패를 확인하게 되면 당신은 안랩으로 돌아가서 부자로서 널널하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우리 역사에 반역자로 기록될 것이다. 박혜원 경위님 듣고 있습니까? 이재황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절망이에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됩니다. 먼저 몸을 챙기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알려주세요. 일단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를 주문하. 남자들은 꼭 남자는 이지영 형사님, 전창걸닷컴에서 새싹당 공차. 열쇠는 새싹당 공차였어. 전화 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코골이 119는 의료기기 제조 수출업체 메디슬립에서 만듭니다.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했을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 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 참치 구의점 02-455-8087.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자, 무와 환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제 안산에 가서 유세하면서 세월호의 도시 안산 시민들에게 무릎 꿇고 빌었습니다. 그런 다음 더불어민주당을 심판하자고 힘줘 이야기했습니다. 세월호 도시인 안산에서도 패기 넘치는 유체 이탈을 선보인 천상무사 무 인사드립니다. 어이 유체 이탈도 패기가 넘쳐야 하나? 왜 또 시비야 이 새끼야? 너 이 새끼, 너는 안산 가서 뭐라고 유세할래? 안산 가서 할 말이 있어? 한다면 또 이러겠지. 예산 폭탄 투하하겠다. 야 이 새끼야, 안전한 나라 만들겠다는 약속도 부도냈는데 새끼야, 예산 폭탄 약속을 믿으시겠냐 그분들이? 닥쳐! 예산 폭탄 이야기는 당신이 원조일 텐데, 순천에 가서 관악에 가서 예산 폭탄 쏟아붓겠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군가? 왜 남의 이야기를 해? 이 새끼야, 그러니까 패기 있는 유체 이탈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자, 이 세월호를 기억하고 세월호를 잊어버린 자들도 기억하는 이번 총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이 사회자, 누가 세월호를 잊었다는 거야? 안 잊었어. 저 유족들이 시퍼렇게 노려보고 있는데 어떻게 잊어? 아이고, 세월호 인양하면 끝내려나? 저 끈질긴 사람들. 무와 환 두 분, 제가 이런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두 분 자녀가 만약 그날 세월호에 타고 있었다면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 상황이 발생했으면 내 딸은 수영해서 나왔을 기야. 내 고향이 부산 아니냐? 항도 부산. 지금 지역구가 영도인데 그 전에도 동백섬이 있던 남구였어요. 바다가 근처에 있다고. 아니 그 수영하면 되지 왜 가라앉도록 기다리냐고. 예, 내 딸이 만약에 그 배에 탔다면 아마 구출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누나가 물 위를 걷는 예수 아니야. 아이고 정말 노답이네요 두 분. 예?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4월 하면 또 제주 4.3 사건을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내일이 기일이죠. 4.3 사건 당시 제주도민 3만여 명이 군경에 의해 희생됐습니다. 당시 제주 인구가 30만이었으니까 10분의 1이 희생당한 겁니다. 그래서 당시 제주는 집집마다 상갓집이었는데요. 자, 문제 드리겠습니다. 당시 영락교회 청년들이 상당수 포함됐고 이북에서 내려온 시장민들로 구성된, 제주에 있는 빨갱이를 소탕한다면서 내려가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악의 폭력을 행사한 집단이 있습니다. 겁탈하고 갈취하고 때리고 죽이고. 정말 천인공노할 이 집단의 이름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예, 정답. 환 4.3에 대해 아세요? 예, 앞으로 좀 맞췄을 때 기분 좋을 퀴즈를 좀 내봐. 4.3은 말이죠,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국가 기일입니다. 대통령이 제주도민에게 사과까지 했고요. 어떻게 이것이
우리가 외면해야 될, 잊어버려야 할 그런 날입니까? 자, 정답 맞춰보시죠. 자, 4.3 당시 민간인으로서 공권력과 함께 제주도민에게 마구잡이 폭력을 행사했던 집단,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정답은 IS. IS가 1947년에 있었나요? 예, 그런 짓을 할 만한 데가 IS밖에 없어서.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 뭐 하십니까? 바로 정답 가자. 정답은 친박 씹새끼들. 아니, 우리가 언제 겁탈하고 죽이고 그랬어? 그 이상이지, 이 씹새끼야. 야, 총선 끝난 다음에 정산하자. 지금은 보는 눈이 많으니까. 지금은 화나, 우리 좋은 집에서 살자. 근데요, 그 집 주인은 누구예요? 이 집 주인은 내가 되겠지. 아니, 그러면은 우린 어디서 살라고? 너희들은 집이 새로 생길 거야. 걱정하지 마. 아니, 이 집 말고 또 어느 집이 있어? 우리 보고 분당에서 나가란 얘기야? 천만에 누가 세팅한 당인데? 아니지, 화나. 네가 살 집은, 또 너희들이 살 집은 큰 집, 구경 호텔. 시키더라 처먹은 게 많을 테니까 감옥에 한번 가줘야지. 뭐야? 우리가 왜 감옥에 가? 야, 화나, 좋은 날 다 갔다. 이 새끼들아. 그리고 힘 떨어진 니네 누나한테 줄 섰던 애들 중에 정권 끝나는 날 순장당할 애들이 몇이나 있을 것 같냐, 이 새끼야. 닥쳐! 그래, 닥쳐라. 닭을 쳐. 닭을 치라고. 날 치지 말고 닭을 쳐, 이 새끼야. 자, 그만하시고. 자, 오늘도 기회는 청취자 여러분께 드립니다.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부지불식간에 우리 시대의 화두가 됐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릴 이 책은 삼성전자가 정말 망하길 바라는 책이 아닙니다. 삼성전자가 지금처럼 잘 나가면서 한국 경제도 덩달아 잘 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죠. 하지만 슈음페터가 말한 창조적 파괴의 법칙처럼 삼성전자의 몰락이 필연이라면 그것이 현실화되기 전에 대책을 마련하자는 절박한 호소가 담긴 책입니다. 손 놓고 있기엔 정말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인데요. 삼성이 망하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 그 해법이 무엇인지 대표적인 재벌 개혁론자인 박상인 서울대 교수가 일러드립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다시 책 제목, 삼성전자가 몰락해도 한국이 사는 길 보내드리겠습니다. 미래를 소유하는 사람들에서 협찬해 주셨습니다. 팟빵 게시판에 정답, 이메일 주소, 사연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HKOH740님 당첨되셨습니다. 지난 시간 정답자로. 피박 퀴즈 정답은 골고다 언덕입니다. 골고타라고도 하죠. 가톨릭에서는. 예, 개신교의 골고다, 가톨릭의 골고타 다 정답 처리했습니다. 자, HKOH740님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노유진의 정치 카페 듣다가 게스트로 나온 김용민을 알게 됐고 이후에 출퇴근길에 브리핑을 잘 듣고 있는 직장맘입니다. 새로 나온 도서 상품 제목이 하도 솔깃해서 어제 퀴즈 정답을 써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실패라고 나옵니다. 오늘 아는 게 나와서 도전해봅니다. 야권 연대가 잘 이루어져서 아까운 표들이 공중으로 흩어지는 불상사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당첨자는 별은 빛나건만이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입니다. 골고다 정답 맞히셨습니다. 늘 출근하면서 듣는데 1시간 정도 되는 출근길을 행복한 마음으로 운전하며 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휴대전화 데이터가 다 소진돼서 듣지 못하고 회사에서 몰래 들었습니다. 오늘 지나고 내일이 오면 데이터가 거짓말처럼 다시 생기겠죠? 예, 3월 31일에 올리신 글이었습니다. 제 친구랑 어제 통화하다가 선거운동을 자원봉사로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친구는 당선보다는 비록 당선 가능성은 없지만 소신 있게 어느 한 정당을 위해 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 그렇게 하면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 없겠느냐라고 하니까 그런 거 무서워하면 아무것도 못하지.
와이프랑 똑같은 말을 하네 라면서 제게 답하더군요. 가슴이 찔렸고 그 친구의 소신이 부러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소신대로 사는 것이 참 힘든 세상입니다. 응모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팀 김태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김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야권 단일화 개별 지역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 강서병 지역 어제 김성호 국민의당, 한정혜 더불어민주당 이 양 후보 사이에 단일화하기로 뜻을 모았는데 어제 또 새로운 변수가 발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아침에 그 두 후보가 공동으로 발표를 한 게 그 여론조사 50%, 배심원제 50% 이 방식으로 단일 후보를 결정하자 이렇게 하자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예. 먼저 이제 국민의당 중앙당의 입장이었습니다. 국민의당 중앙당에서 이제 얘기하기를 여론조사를 우리가 단순하게 후보와 정당 이렇게 해서 묻는 게 아니라 정당 명칭 없이 후보자 이름으로 여론조사를 해라. 이런 지침을 내려서 합의가 지금 원점으로 지금 돌아간 상태고요. 한정혜 후보 쪽이나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단일화 합의를 중재했던 다시 민주주의 포럼이라고 있는데요. 예. 그 시민사회단체 원로들의 모임인데 예. 이분들이 지금 국민의당을 좀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종일관 후보자 간의 연대 논의는 막을 수 없다. 그리고 후보 등록만 한다면 개입하지 않겠다. 이게 국민의당의 입장이었는데 예. 왜 후보자 간의 단일화 룰 세팅에까지 세부적인 내용에까지 개입을 해서 다 됐던 합의를 이렇게 망치고 있냐 이런 부분에서 국민의당을 지금 강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히 지금 험난한 상황입니다. 다 된 밥에 국민의당 중앙당이 끼어들어서 재를 뿌린 격이 됐다. 이게 시민사회 원로들의 판단인 거죠? 예, 실제로도 그런 것 같고요. 지금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방식에 있어서 지는 단일화 협상은 하지 않으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길 수 있는 방식으로 단일화를 해야 한다는 생각인 것 같고 그러면 여기서 왜 정당 이름을 빼고 여론조사를 고집하나.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정당 이름을 빼고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글쎄 말입니다. 국민의당 김성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DJ 때 그리고 열린우리당 초반에도 이 지역에서 국회의원을 했던 분이고요. 이분이 그러니까, 한겨레 기자 출신이고 한겨레 있을 때의 그 김현철 씨 이 국정 개입을 폭로한 그런 특종 기자기도 했는데 아무래도 좀 김성호 기자의 이름이 더 명망이 있을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그렇죠. 인지도가 더 높고 그 한정혜 후보 같은 경우에 이제 비례대표였잖아요. 더불어민주당에.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이지만 어쨌든 김성호 후보보다는 인지도가 낮을 것이다. 네, 이런 판단으로 그 정당을 뺀 후보자 지지도 여론조사를 고집하고 있는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어제만 해도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이 더 확장성이 있으니 국민의당으로 단일화를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그 확장성이 있는 정당이면은 당 이름을 도리어 내세우는 게 당 이름을 당당히 내걸고 여론조사를 물어야죠. 참, 이거 이 양반 보면은 너무나 사실 욕을 먹기로 작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그 발언들을 또 이런 행동들을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아요. 보면은. 예. 2012년 대선 때도 어쨌든 그 여론조사 단일화 합의에 이르지 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결국 양쪽에 팽팽한 의견 대립이 있었는데 그때도 결국은 이렇게 하면 내가 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에 합의를 안 한 거고 그때 어쨌든 여론조사 방식에 단일화 방식에 합의를 해서
뭐 문재인 후보가 이겼든 안철수 후보가 이겼든 간에 그런 예. 아름다운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졌으면 훨씬 시너지 효과가 있었고 예. 뭐 아무리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 있어도 선거에서 승리하지 않았을까 이런 분석들이 이제 많은데요. 예. 안철수 후보는 좀 아름답게 지는 방법, 어쨌든 멋지게 승부하는 방법을 조금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지금 이런 행태를 봐서는 내년 대선에 가서도 고춧가루를 뿌릴 것이다. 이게 그 유시민 작가의 진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내년 대선까지는 시간이 있으니까 이런 기술, 멋지게 지는 방법, 합의하는 방법 이런 것을 내년 연말까지는 조금 수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시사인 고재열 기자가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보니까 그 안철수 대표 쪽에다가 배추를 보냈으면 좋겠다. 고춧가루가 그렇게 넘쳐나니 예. 이런 식의 김장 정치가 과연 옳으냐라는 지적도 아직 했습니다. 김장철도 아닌데. 예. 글쎄 말입니다. 자, 야권 연대 없이 이대로 가면은 새누리당이 180석을 얻는다. 이런 얘기는 뭐 추산처럼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네. 과학적 뒷받침이 가미된 그런 해석이 나왔다고요? 예, 얼마 전에 김용민 PD님께서 예. 정치바에서 그걸 해보면 어떻겠느냐 예. 말씀을 주셔서 예. 저희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예.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뭐 구라밖에 안 될 것 같고 나중에 이게 그 예측이 벗어났을 때 예. 그 뒷감당이 지금 엄두가 안 나서 못 하고 있었는데 그 더 좋은 민주주의 연구소라고 안희정 충남지사의 그 싱크탱크인데요. 여기서 그 과학적인 추산치를 내놨습니다. 3월 30일까지의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내놓은 것인데요. 예. 그 방식을 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2008년과 2012년에 미국 대선을 정확하게 예측해서 그 유명세를 탄 그 네이트 실버라는 사람이 있는데 예. 이 사람이 베이지안 추론법이라는 걸 활용해서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예. 이 방식이 뭐냐면 처음에는 맨 먼저 지역구에 각 정당별 최소 득표수를 산출한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게 나올 때의 득표수가 얼마인지를 먼저 산출하고 그것을 근거로 지역구별 스윙 보터의 수를 추산을 한다고요. 스윙 보터라는 것은 선거 때마다 이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부동표 이런 걸 얘기를 하죠. 예.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각 여론조사 기관이 가진 편향성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 갤럽 같은 경우에는 여당 쪽 지지도가 더 많이 나오고 야당 쪽이 좀 적게 나오고 이런 이제 편향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2012년, 2014년 대선 지방선거 때 그 19개 기관에 315차례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 득표율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을 다 분석을 해서 이제 보정을 했고요. 그걸 다 종합을 한 다음에 각 지역구의 스윙 보터가 그러면 어떤 정당의 후보에게 투표를 할지 그런 시뮬레이션을 3만 번을 돌려가지고 예측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정확하겠네요. 이런 방식으로 돌려보니까 2012년 대선 득표율을 박근혜 후보를 51.7%로 나왔답니다. 51.8%였잖아요. 실제 득표율이. 그러니까 거의 지금 정확하게 예측이 되고 2014년에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 예측치도 거의 유사하게 근접하게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의석수 122석 중에 새누리당이 65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52석 그리고 여권 성향의 무소속이 3석 국민의당의 1석 그리고 나머지 1석 예측 불가 1석 이렇게 추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의당 1석은 이제 안철수 대표이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 122석 중에 새누리당이 65석을 가져가는 것은 절반 이상이고, 그러면 지난 총선 때는 새누리당이 112석 중에 43석, 38% 정도를 가져갔거든요. 그리고 야권은 민주통합당과 통합진보당 합쳐서 거의 60% 가까운 의석을 점했는데, 지금 수도권에서 절반 이상을 새누리당이 가져간다는 것은 이것은 그 야권의 이제 괴멸적인 패배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다른 지역구 일단 여기 수도권만 분석을 한 건데 다른 곳이야 뭐
텃밭이 확실하고 영남이나 호남 이런 것을 19대 때에 그냥 그 의석 수대로 계산을 해보니까 새누리당은 180석을 넉넉히 넘는 것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거 정말 악몽 같은 결과네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후보 단일화라든지 이런 것을 다 배제하고 지금의 지금 각계약진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제 분석이고요. 예. 그 후보자별로 조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예. 지금 무공천 지역인 서울 은평을 이재호 의원, 네. 그리고 서울 송파을의 김영순 후보 다 당선이 되고, 그리고 무소속 출마를 했던 윤상현 의원도 쉽게 당선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으로 말을 갈아탄 진영 후보도 당선이 되는 걸로 나오고요. 예. 그리고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를 받은 손혜원 후보, 그리고 서울 강서갑의 금태섭 후보, 그리고 지금 단일화 협상을 하고 있는 서울 강서병의 한정혜 후보, 네. 다 당선이 되는 것으로 나오고. 단일화를 안 해도? 예, 단일화를 안 해도요. 그리고 그 강서을의 그 현역 김성태 후보랑 맞붙고 있는 진성준 후보는 네. 1%포인트 정도로 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의 성적은 좀 엇갈렸는데요. 예. 그 표창원, 박주민, 김병기, 이분은 서울 동작갑의 그 국정원 출신이죠. 네, 김병기가. 그리고 조응천, 이렇게 4명은 승리하는 것으로 나왔고요. 조응천 후보도요? 예, 지금 조응천 후보가 상당히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크게 뒤지는 것으로 나왔는데. 글쎄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베이지안 추론 방식으로 예측을 해보면 조응천 후보가 이기는 것으로 지금 나왔고요. 반면에 성남 분당갑의 김병관 웹젠 이사의 의장, 는 그 권혁세 전 금감위원장한테 4.5%포인트 차로 지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심상정 후보,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후보도 새누리당 손범규 후보한테 한 2% 차이로 지금 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남은 변수는 야권 단일화, 야권 연대일 것이죠. 예. 그래서 서울 지역의 17개 지역구가 2% 안팎으로 지금 여야의 당락이 지금 뒤바뀌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초접전지인 거죠. 예.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에도 접전지가 60개 지역구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금 접전지로 분류가 되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122곳 중에 한 57곳, 거의 절반에 가까운 곳이 지금 접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이런 곳에서 야권 연대, 후보 단일화만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고 크게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런 결론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정치바에서 기사를 써서 신문에는 지금 안 들어갔는데 저희가 정치바 홈페이지에서 유통을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예. 한번 오셔서 좀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럴 것 같네요. 예. 네. 자, 그리고 일반 유권자도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 등록된 선거 운동원만 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었는데 선거 운동 방식이 많이 바뀐 모양이죠. 예, 이번 총선을 계기로 상당히 일반 유권자들도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선거법이 개정이 됐는데요. 예. 일반 유권자들의 선거 운동도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3월 31일 0시부터 시작을 해서 총선 전날인 4월 12일 12시까지 자정까지 이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좀 지금 저 김용민 브리핑 듣고 있는 많은 분들도 지금 가슴 속에서 피가 거꾸로 솟아오르고 내가 선호하는 정당 후보를 어떻게 당선을 시킬 수 있을까 많이 지금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예. 어떻게 그러면 운동을 할 수 있는지 제가 좀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SNS,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카카오톡에서 자신의 그 특정 자신의 선호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올릴 수 있고요. 또 반대한다는 글도 올릴 수 있습니다. 예. 그게 할 수 있고 문자 메시지로도 그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하고 있는 팟캐스트 방송에서도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 의사를 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온라인에서는 그렇고 오프라인에서도 가능한데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장소, 뭐 길거리나 시장, 가게, 무슨 대합실 이런 공개된 장소에서 어떤 특정 후보의 지지를 홀속할 수 있는데 그때는 육성으로만 가능하고요. 네. 마이크나 확성기 사용은 이제 불법이라고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각 정당에 이제 재미있는 로고송이 많이 나와 있는데 예. 그 로고송을 통화 연결음으로 연결해도 그런 방식의 선거 운동도 가능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한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이 후보 뽑아주세요 이렇게 지지를 독려하고 권유할 수 있는 그 전화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반면에 이제 안 되는 거. 안 되는 것, 네. 금지되고 있는 그 행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 공표나 비방, 그러면 이제 뭐 네거티브적으로 저 사람은 이래서 나쁘고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뭐 불륜이 있다더라 뭐 이런다든지. 예. 예, 그건 비방에 속하겠죠. 뭐 헐뜯는다거나 예. 이러면 안 되고요. 예. 그리고 정당이나 후보 이름이나 사진이 들어간 인쇄물을 배포하는 것도 안 되고요. 그리고 어깨띠나 유니폼을 착용을 하고 손팻말을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도 안 되고 예. 이거는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자원봉사를 하더라도 그 뒤에 돈을 받거나 음식물을 제공받으면 이것도 선거법 위반입니다. 예, 그리고 선거권이 없는 미성년자나 그리고 공무원, 향토 예비군 간부, 통장, 반장, 이장, 주민자치위원, 각종 조합의 임직원들은 선거운동이 안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피가 지금 거꾸로 솟고 이 가슴 속에서 뭔가 뜨겁게 올라오시는 분들 지금부터라도 SNS에서 하셔도 되고요. 길거리에 나가서 본인이 좋아하는 후보 지지 연설을 하셔도 좋고요. 예. 지금부터 뛰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이게 뭐 너무나 그 당연한 건데 아주 저희가 무슨 큰 은혜를 입은 것 같은 느낌도 받고 말이죠. 네. 자, 금요일이라서 언니가 보고 있다. 어떻게 이번 주 업데이트 소식 항상 제가 여쭤보는데 이번 주 안 올라온다고요? 예, 저희 또 이 현장 기자들이 하는 방송이다 보니까 현장에서 큰 일이 터지고 막 그러다 보면 저희가 목요일 날 저녁 6시에 모이거든요. 만날 수가 없겠네요. 모이기 어려운 경우가 생겼고 아마 이번 주도 그래서 이건 방송을 못 올렸습니다. 저희 소수의 마니아층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 또 안 올라오면 상당히 좀 아쉬워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점을 어쨌든 이번에는 좀 죄송하게 됐다. 제가 사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치 이슈에 있어서 고수들은요. 기자들의 이런 방담 굉장히 새겨 듣습니다. 여기서 상당한 정보를 획득하거든요. 말하는 기자도 모르는 포인트를 고수들은 짚어냅니다. 그럴 수 있군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고수는 아니지만 여하간 언니가 보고 있다. 이거 꼭 챙겨 듣습니다. 아쉽네요. 이번 주 안 나왔어요. 저희가 다음 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다음 주에는 방송을 꼭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예. 그 대신에 저희가 저희 정치바에서 다음 주에 하는 PT쇼를 좀 홍보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화요일 4월 5일이죠. 저녁 7시 서울 홍대 앞 미디어 카페 후에서 PT쇼가 열립니다. 예. 당신의 한 표를 저에게 주세요라는 그 컨셉으로 각 정당의 대표 선수들이 나와서 왜 우리 당을 찍어야 하는지 정당 투표에서 우리 당을 찍어야 하는 이유를 이제 10분씩 PT를 하고 이제 질의응답을 진행을 하는데요. 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예전에 문재인 선거대책위원장도 했던 재윤경 후보가 나오고 국민의당에서는 재별개혁에 상당히 오랫동안 천착했던 최입의 회계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또 유명한 우리 녹색당에서는 이계삼 칼럼니스트로 유명하죠. 저 밀양 송전탑 운동 열심히 하셨던 선생님 이계삼 후보도 나오시고 또 이게 국방 군사 정보계의 어떤 아이돌이라고 할 수 있는 김종대 후보, 정의당 후보도 나옵니다. 최고의 정책통들이 다 나오네. 예, 아주 쟁쟁한 라인업이 지금 꾸려져 있고요. 그래서 물론 많이 지금 정당
투표도 뭐 결정을 하셨겠지만 정당 투표 어느 당에 해야 할지, 더불어민주당에 줘야 될지 아니면 정의당에 해야 될지, 뭐 녹색당에 해야 될지 아직 결정 못하신 분들 그날 현장에 나오셔서 같이 좀 들어보시고 나의 표심을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저 청취자분들 중에는 어느 당 찍을까 이 고민하는 분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 이빨들 대단한 이빨들입니다. 이 진짜 정치와 토론과 파티의 벽을 모두 허물 수 있는 기가 막힌 라인업의 그 행사니까 이거 뭐 어느 당 심지어 후보로 할지라도 가서 듣고 싶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정치바 홈페이지에 오셔서 방청 예약을 해주시면 더 편안하게 PT쇼를 즐길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4월 5일 저녁 7시 홍대 전철역 2번 출구에 있는 한겨레 미디어 카페 후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우, 저 사고 큰데 사람이 많이 다쳤겠어요. 아니, 저 차량은 뭐가 그리 급하다고 과속 운전에 끼어들기까지 하나? 아니, 근데 운전자 보험은 가입했을까? 운전자 보험이요? 저런 인사사고 때에는 상대방한테 형사 합의금을 지불해주는 운전자 보험 말이에요. 변호사 비용도 주고 벌금도 보장해주는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에서 보장해주지 않는 대인 합의금을 보장해주는 보험 말이에요? 그거 굉장히 비싸지 않나요? 아니에요. 난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에서 가입했는걸요. 뭐라고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홈쇼핑에서도 월 2만 원에서 3만 원이던데. 버스도 승합차도 트럭도 자가용이라면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우와, 대박. 비싼 보험료 때문에 힘드시죠? 풀보장 운전자 보험을 저렴하게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다음 네이버 카페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을 검색해보세요. 전화문의는 02-849-9730.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평일은 물론 주말 공휴일에도 상담해드립니다. 다시 한번 전화문의는 02-849-9730. 7,000원 운전자 보험, 택시, 버스,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 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네, 제주도로 가보겠습니다. 자연환경 해설사면서 제주도에서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 이현정님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제주의 4월 어떻습니까?
제주의 4월에는 또 숲길을 걷기가 참 좋습니다. 예, 제주도 동쪽에 선을리라는 마을이 있거든요. 예. 거기에 동백동산 곶자왈이 있어요. 예. 뭐 곶자왈이라고 하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름에서 화산이 터지면서 분출한 그 용암 화산지대 이후에 형성된 자연 숲을 곶자왈이라거든요. 아하. 아, 예. 근데 여기가 3월, 4월이 되면 동백꽃이 져요. 아이고. 예, 근데 한 10만여 그루가 될 정도로 상당히 좀 많이 있는데. 와. 예, 그래서 이 3월, 4월 동백꽃이 지는 이때 이 곶자왈 숲길을 한 보통 1시간 30분 정도 되는데요. 천천히 걷다 보면 아마 이 제주의 봄, 그리고 곶자왈 숲에서 아마 치유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여기가 또 코스가 가파르거나 험난하지 않으니까 예. 우리 좀 몸이 좀 조금 불편하신 분이나 아이들과도 함께 걸어도 예.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아, 뚱뚱한 사람들도 좋죠. 아이고, 예. 네. 여긴 또 입장료가 없어요. 네, 그리고 입구에 탐방 안내소가 있는데 예. 거기에서 뭐 자연환경 해설사 동행 신청하시면 네. 시간이 맞으면 이렇게 해설도 들으면서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예, 저랑 같이 공부했던 분들 몇 분이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예, 아마 그분들이 잘 안내를 해줄 거고 또 반가운 건 이걸 마을에서 운영을 해요. 아. 네, 그냥 어디 업체가 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예. 마을에서 할 수 있도록 마을 분들이 학습하고 모여서 원탁회의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하게 이 곶자왈 숲을 운영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그리고 그 수익도 마을에 돌아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연을 마을 분들이 지키면서 그 혜택도 마을 분들이 함께 가져가는 이번 4월에 제주에 오시면 동쪽에 있는 선을리 예. 곶자왈에 한번 가보셔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4.3의 아픈 흔적이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사실 뭐 제주도 곳곳 어디나 다 있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제주 공항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학상을 당했고요. 거기서 뭐 함덕 해수욕장, 성산 일출봉, 뭐 서귀포에 있는 천지연 폭포, 정방 폭포 다양한 곳을 그랬지만 여기에도 보면 이렇게 굴 같은 게 중간중간에 조금씩 있어요. 근데 여기 선을리 주민 25명이 이제 숨어 있다가 이제 군인이나 경찰, 서북청년단 같은 토벌대에 피해 다니려고. 근데 여기서 이제 발각이 되면서 잡혀 나와서 그중 18명이 또 총살도 당했던. 아이고. 네,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 네, 사실은 이제 내일이 4월 3일, 예, 4.3 68주기가 되는데요. 사실 제가 사는 집 앞에, 사실은 지금 70대인데 이분이 아버님도 4.3 때 돌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 어떻게 하시다 무슨 큰일을 하셨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 동네에서 글 좀 읽을 줄 안다고, 좀 이렇게 한다고 그날 그 동네에 그 아버님 또래 나이 젊은 남자들 한 10여 명을 데려가서 경찰들이 다음날 아무 이유 없이 총살을 시켰다는 거죠. 아이고, 이런. 그래서 지금 비공식적으로는 약 한 3만여 명까지 사망자만 이렇게 되니까 좀 제주에서는 이 4월 3일이 앞두면 뭐 가족당 다 모두 관련돼 있다면 모든 분들에게 아픔의 시간인데요. 예. 네, 그래서 아마 육지에 계신 분들은 4.3 하면 좀 들었긴 했지만 예. 짧게만 좀 설명드리면 사실 이거는 갑자기 48년에 시작됐기보다는 47년 3월 1일 만세운동을 기념하면서 시작된 거거든요. 3.1절에. 네, 그 1년 전에. 그때 이제 관덕정이라는 당시엔 제주 시내 광장에서 만세운동을 이렇게 기념하는데 한 그 기마 말을 타는 경찰 말굽에 한 아이가 다쳤어요. 크게. 예. 근데 그 아이를 좀 일으켜주거나 미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경찰이 무시하고 가니까 그렇지 않아도 제주민들은 친일 경찰들이 다시 또 경찰을 순회를 하면서 불만이 많았는데 그렇게 가니까 이제 그 경찰한테 사과하라니까 무시하니까 돌을 던진 거죠. 그러다 군중들이 같이 이제 그 경찰을 잡으려고 사과하라고 그러다가 경찰들이 발포를 합니다. 총을. 그래서 그 당시 현장에서 그 시위에 참여하지도 않았다 보고 있었던 사람들까지 해서 6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8명이 중상을 입어요. 예. 그러면서 이 발포 항의로 아마 국내 주인까지도 없을 건데 민간하고 공기관까지 95% 이상이 항의성 총파업을 합니다. 바로. 그래서 1년 동안
경찰 서북청년단이 2,500여 명을 구금하고 또 고문 치사 사건도 여러 건이 나면서 바로 딱 1년 후에 48년 4월 3일에 이 무장대가 그 지수하고 우익단체를 공격하게 되거든요. 예. 근데 이때 외쳤던 구호가 단독 선거하고 단독 정부를 반대한다. 그리고 통일 정부를 만들자. 사실은 이게 갑작스럽게 나온 건 아니고 해방 이후에 친일파들 세력들이 많이 생기고 그리고 많은 제주도에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생기면서 반대 목소리가 이제 터진 거죠. 48년에 본격적으로. 그래서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무장대와의 군 경찰대 서북청년단의 싸움이 아니라 결국은 많은 제주민들, 일반적인 제주민까지 학살을 당했던 그런 아픈 사건인데요. 예. 예, 과거 이렇게 5, 60년 전에 이런 일만 있는 게 아니라 현재 보면 그 강정마을 지난번에 잠깐 그 국제평화영화제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여기에 또 좀 놀랄만한 좀 소식이 하나 생겼어요. 예. 뭐냐면 해군이 강정 주민이나 성직자분 이런 121명 이런 분들 상대로 34억 원이 넘는 구상금을 지금 청구를 했거든요. 아이고. 이유가 공사를 방해했다. 14개월 정도 지연됐다 이건데요. 예, 근데 사실은 주민들은 그렇지 않죠. 반발이 강하죠. 이게 그동안 주민들의 의견도 무시됐고 그리고 환경평가, 영향평가도 사실 그 갑자기 불법적으로 날치기 하듯이 그냥 넘겨버렸고 그러면서 마을은 마을대로 환경 파괴뿐만 아니라 공동체가 파괴됐는데 오히려 또 주민들한테 그 돈까지 내라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하고요. 그리고 이제 민변이나 이런 데 보니까 여기에서는 지연된 게 주민들의 반대 그 공사장 출입문 막아서 잠깐 차량을 막은 게 지연된 큰 이유는 아니다. 결국에는 이게 뭐 사업에 적법한지 아닌지 법적 때문에도 늦어졌고 또 불법 공사가 있어서 제주도가 공사 중지 명령도 내렸었고 그리고 거기가 태풍이 되게 많이 부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 예. 사실은 뭔가 해군기지로 올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도 상당히 맞지 않는 지역인데 거기 태풍이나 이런 자연환경 때문에 상당히 지연된 것도 있었고 그래서 구조물도 벌써 많이 파손되고 유실됐거든요. 예. 그런데 단순하게 그 주민들이 잠깐 공사 차량 막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걸로 지연시켰다는 이유로 무려 34억 원이나 청구하는 소송을 냈는데요. 그래서 지금 주민분들은 강력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고 또 이걸 도와주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전문가분들이 이걸 볼 때는 이 소장 자체가 불법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해군이 민사소송을 하는데 검찰에서 강정 주민들 이거 형사사건 기록을 검찰이 해군한테 등사해주고 불법을 이렇게 해준 거예요. 기록을 열람시켜주고. 그러니까 해당 재판이 아니면 본인에는 열람할 수 없는데 이거를 민사소송을 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해군한테 넘겼다는 게 이게 사실 형사소송법이나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불법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서도 지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소장에 보면은 121명의 그 개인 명단을 보니까 주민번호와 주소가 없는 분들이 한 70여 명 돼요. 예. 이게 불명이라고 처리했다는데 사실은 이건 소송이라는 거는 그런 게 정확하게 있어야만 자체가 성립되는 건데 이거는 그런 정보도 없고 그래서 피고인으로 성립도 되지 않을 거다. 그런데 왜 자꾸 해군이 이거를 하는 건가? 그러면 지금 분위기는 사실은 비용 청구가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또 협박을 하는 거 아니냐. 이미 벌써 마을이 파괴되고 공동체가 무너진 강정분들에게 또다시 죽음의 거리로 내몰게 하는 이런 해군과 국가 과연 옳은 것인가를 한번 걱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네. 순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보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현대가의 마지막 캐시카우 현대증권이 팔렸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팔린 건 아니고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예. 이런 M&A에서는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되면 거의 팔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투자그룹하고 치열하게 경합을 했던 KB금융이 네. 현대증권을 약 1조 원대 초반을 써냈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예.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어제 이제 발표가 됐고요. 이게 원래는 이제 현대증권이 지금 현대그룹에 남아 있는 회사거든요. 제가 말씀드리는 현대그룹이라 함은 현정은 회장, 정몽원 회장의 사모 되시는 분이죠. 예. 현정은 회장이 이끌고 있는 축소된 현대그룹의 소속이었고요. 예. 현대상선, 현대아산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주로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던 현대그룹의 캐시카우 노릇을 하던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예. 현대그룹의 여러 유동성 위기를 지금 맞고 있기 때문에 현대증권을 오래전부터 팔려고 시장에 내놨었고요. 예. 작년에는 일본 금융자본 오릭스피라는 곳에 원래 6,457억 원 이 돈을 받고 팔려고 했었는데 예. 이게 어쨌든 무산이 되면서 그때보다 3천억 원 이상 비싼 값으로 지금 KB금융에 팔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현대그룹 쪽에서도 굉장히 만족할 만한 딜이었던 것 같고요. 또 KB금융은 증권사가 없기 때문에 예. 지금 국내의 3대 증권사라고 불리는 현대증권을 사들임으로써 KB금융 쪽에서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현대증권을 볼 때마다 예. 좀 제가 이제 경제기자를 증권기자로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현대증권을 알고 있어서 예. 참 이 회사를 보면 가슴이 짠한 게 있습니다. 불쌍하다기보다도 뭔가 좀 한국 현대 경제사에 너무나 많은 안 좋은 족적을 남긴 회사였기 때문에 예. 좀 뭔가 하여튼 이 회사를 보면 기분이 좀 묘해지는 구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회사 아마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익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하죠. 예, 예. 그러니까 1999년에 바이코리아 돌풍이라는 걸 일으켰던 사람이거든요. 예. 근데 이 이익치라는 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본 바탕이 현대건설 출신이고요. 예. 또 정주영 명예회장의 오랜 비서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익치 건설회사 출신이 이익치 회장이 현대증권 회장을 맡았을 때 증권가에서 굉장히 황당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야, 어떻게 건설을 하시던 분을 여기다가 꽂아가지고 굉장히 의아했었는데 이 이익치라는 분은 스스로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정주영 명예회장 이렇게 말을 했고 예. 별명이 리틀 정주영 예, 혹은 나를 따르라 이런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 목표를 딱 세워놓고 거침없이 돌진을 하는 건설맨이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도 좀 증권회사 운영을 건설회사 운영처럼 해서 사람들이 저 이익치 회장은 건설하고 금융을 좀 헷갈리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신문사 인터뷰에 금융은 곧 건설이다. 예, 예. 정말 길이 남을 명언이었거든요. 예. 한국 증권 역사상 길이 남을 명언이었습니다. 예. 금융은 곧 건설이다. 예. 바이코리아 열풍이라는 게요. 이제 우리가 외환위기를 벗어났었던 1999년 초에요. 바이코리아 펀드라는 것을 출시를 하면서 이익치 회장이요. 예. 3년 안에 100조 원을 모으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황당한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모든 언론에다 대고 한국 증시는 3년 안에 2천까지 올라간다. 그때는 천도 한참 못 미칠 때였거든요. 예. 이게 허황된 얘기로 들리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막 비웃으니까 한술 더 떠서 6년 안에 6천도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건설하듯이 어마무시하게 돈을 막 모아댑니다. 그러면서 이 강연도 많이 다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때 우리나라 이 아줌마 부대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이렇게 예. 증권에 대해서 잘 모르시던 분들이 예. 현대증권 회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막 또 약을 파니까 많이 이제 참석을 해주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예. 이익치 회장이 나가는 설명회 장소마다 예. 이 아줌마 부대들, 직장인 부대들이 객석을 가득 채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아이돌 콘서트장 같았다는 거고요. 예, 저도 한번 가봤거든요. 그래서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익치 회장이 선량한 투자자들 앞에 놓고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예. 여러분, 돈은 돈이 있는 곳에 몰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은 분이 누굽니까? 바로 정주영 명예회장님 아닌가요? 여러분은 지금 현대를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돈 버는 길에 들어선 겁니다. 이렇게 약을 팝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런 말도 하신 적 있습니다. 예. 어려운 시절 나라를 구하는 것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이코리아 펀드에 투자하면 바로 나라를 구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도 연설을 하시고요. 길거리 약장사도 이렇게 안 합니다. 참, 예. 이 사이비 교주들도 이렇게 싸구려 멘트로 사람을 속이지 않는데 예. 이익치 회장은 진짜 이걸 했어요. 3년 안에 100조를 모으겠다는 허황된 목표를 세우고요. 자기 멘토였죠. 그 정주영 회장이 그랬던 것처럼 진짜 거침없이 일을 추진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 예. 금융상품이라는 것이 펀드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투자자 보호, 리스크 관리 이런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이 건설회사 출신 이익치 회장 머리에는 이런 게 개념이 탑재조차 안 돼 있었던 거죠. 그래서 돈은 뭐 12조 원이나 모았는데요. 예. 주가가 생각만큼 안 오르고 또 무슨 짓을 하냐면 그 현대그룹 계열사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예. 현대전자 주가를 이 바이코리아 펀드 돈으로 주가를 조작을 합니다. 이익치 회장이. 이거 주가 조작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구속이 되거든요. 이익치 회장이요. 주가 조작 혐의로요. 그리고 이제 2000년에는 그 우리 IT 버블이 꺼지면서 뭐 바이코리아 박살나죠, 펀드가. 예. 그러니까 수익률이 너무 박살이 나니 이제 투자자들로부터도 집단 소송을 당해서 배상까지 했고요. 그러니까 정말 한편에 화려했던 대국민 금융 사기극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한 게요. 그 정주영 명예회장이 이익치 회장을 너무너무 좋아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정주영 명예회장의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서 병실에 혼자 있을 때 이익치 불러와 이래가지고 이익치 회장이랑 같이 TV를 보는 게 유일한 낙이었다고 해요. TV를요? 예, 그러니까 드라마도 같이 보고. 예. 아니, 근데 뭐 기업 경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같이 그렇죠. 보고. 예, 드라마 같이 보시고. 근데 이제 이때쯤에 그 정주영 명예회장이 그 정신이 그렇게 썩 분명하지 않다라는 소문이 이제 경제계에 나돌 때였는데. 예. 이익치 회장이 이제 정주영 회장 만나서 바이코리아 펀드 열풍을 일으키면서 정주영, 정몽헌 이 라인에다가 계속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삼성이 저렇게 잘 나가는 이유는 금융이 강해서입니다. 우리도 금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계속 꼬드겼다는 거죠. 그러면서 정주영 회장을 만나서 매일 이렇게 허세를 떨었다는 겁니다. 회장님, 여기 우리 오늘 현대증권에서 오늘 얼마 벌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주영 명예회장이 여기에 솔깃해가지고 이제는 금융으로 돈을 벌어야 된다면서 이익치 회장을 정말로 신뢰를 했고요. 심지어 그때 금융권에서는 어떤 소문까지 나돌았냐면 이익치 회장이 정주영, 정몽원 이 부자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결국은 딜을 해서 금융그룹을 다 넘겨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융그룹 오너가 될 것이다. 참 상상하기 어려운 말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바지 사장이니 야도이 사장이 그 오너에게 그룹을 물려받는다, 기업을 물려받는다. 그런데 진짜 그런 소문이 나돌 정도로 이익치 회장이 굉장히 정주영 회장의 신뢰를 받았었죠. 아니 그런 거 참아주실 정몽구 회장은 아닐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정몽구 회장도 너무 싫어했고요. 예. 그러니까 이익치 회장을 너무 싫어했고 그 정몽준 의원이 이익치를 너무너무 싫어했습니다. 그래도 심지어 어떤 일까지 있었냐면 정몽원 회장이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다음에 이 병원에 빈소에 이익치 회장이 찾아 들어오니까 정몽준 의원이 당신은 여기 왜 왔어? 하고 소리를 치고 쫓아내기까지 했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이 정몽준, 정몽구 이 두 사람은 이익치가 중간에서 아버지를 꼬드겨서 지금 우리 형제들을 다 갈라놓고 뭐 이랬다고 굳게 믿었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익치 회장은 그 현대전자 주가 조작으로 걸렸을 때도 정주영 명예회장이 항상 그러셨다고 해요. 예, 이치가 그룹을 위해서 희생한 거 아니냐, 자기 한 몸 바쳐서 이렇게 말할 정도로 정주영 회장의 신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던 그 현대그룹 왕자의 난, 예, 이 왕자의 난이 어떻게 촉발이 되냐면 정몽원 회장이 출장을 간 사이에 정몽구 회장이 이익치 회장을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되게 변두리 회사의 사장으로 전보를 시키면서 이 형제의 난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현대그룹에서 이익치라는 사람은 매우 중요한 비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고요.
또 현대그룹의 몰락에 굉장히 중요한 단초를 제공을 했고, 결국은 이 나중에 현대그룹이 심각한 그 유동성 위기에 빠졌었던 건 그거조차도 사실은 다 뒤져보면 이익치 회장이 무리해서 현대증권을 동원을 해서 현대투신이라는 회사에 무리한 투자를 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그 이유가 하나가 될 정도로, 그러니까 참 많은 그 부정적인 역사를 한국 경제계에 남긴 분이죠. 그런데 뭐 아무튼 이제 현대증권이 그 이치의 현대증권이 그러니까 다른 그룹으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 사실은 이게 넘어간 게 잘됐다 잘못됐다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닌데 저는 하여튼 개인적으로 참 마음이 이상했습니다. 야, 이제 정주영 회장이 남겼던 그 무대뽀 정신의 경영 방식, 그리고 그 무대뽀 경영을 가장 잘 이어받아서 금융은 곧 건설이다라는 그 불멸의 명언을 남기신 이익치 회장의 잔영이 이제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고, 그래서 정말로 이제 우리 한 세대, 그러니까 1세대가 남겼던 모든 그 좀 안 좋은 잔영들이 다 한 세대가 마무리되는 느낌이어서 저는 조금 이게 마음에 남는 뉴스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의미는 뭐 부여하기 어렵지만 어쨌든 현대증권이 이제 KB금융으로 넘어갔다는 소식을 이런 옛날 이야기들과 함께 전해드려봤습니다. 이익치 전 회장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외국으로 한참 나가 계셨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2002년 대선이었죠. 그래서 정몽준 국민통합 21인가요? 거기서 만드셨을 때 일본으로 넘어오셔서 정몽준은 대통령 후보가 절대 되면 안 된다면서 뭐 비리를 폭로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장외 언론 플레이도 한번 하셨었고요. 그 뒤로도 이제 가끔 가다가 이제 주요 언론사들하고 뭐 몇 년에 한 번씩 인터뷰를 하시는데 제가 요즘의 근황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한참 CF에도 나왔었잖아요. 이익치 전 회장이. 그렇죠. 네, 네. 기억이 납니다. 강봉균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장, 한때 이 경제 관료였고요. 또 정치는 민주당 쪽에서 주로 했었는데 이 양반이 지금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위한 그런 선두 지휘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데 강봉균 그 선대위원장이 요즘에 한국은행을 상대로 해서 양적 완화를 요구했죠. 예, 이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좀 소상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그래서 양적 완화부터 시작을 해서요. 그러니까 강봉균이라는 사람이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경제 강봉균의 경제가 어떤 건지 한 3가지 정도 쟁점을 제가 오늘 그 청취자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그동안 한번 그 청년수당 문제를 가지고 그 총선 공약을 한번 짚어본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 새누리당 경제 쪽 공약은 한 번도 제대로 짚어본 적이 없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도 기사를 통해서도요. 근데 이게 그 왜 그랬냐면 이걸 왜 안 했냐면 첫째로 지금까지 제가 강봉균이라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진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잘 몰랐습니다. 첫째로는요. 네. 둘째로는 그 새누리당이 그 이제 경제 공약을 내세운 걸 그동안 보면 뭐 제가 한번 잠깐 말씀드린 적도 있었지만 뭐 관광산업을 활성화해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자 뭐 이런 멍멍이 소리 수준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해석할 가치가 없으니까 이렇게 냅뒀었는데 요 며칠 사이 이제 강봉균 위원장이 굉장히 그 발언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쟁점이 뭐 경제 쪽으로 옮겨왔다는 얘기도 나오고요. 예. 어젠가요? 그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도 나오고 또 연합뉴스하고도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이걸 쭉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대충 좀 감이 온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인지. 네. 근데 참고로 이분이 이제 1999년에 초에 재정경제부 장관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DJ 정부 시절이었죠. 예. 그런 경제 관료를 왜 몰랐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제 기억에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은 아마 별명이 꾀돌이 이런 별명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거시정책의 틀을 짠 기억이 없습니다. 제가 1999년도 강봉균의 시대를 돌아보면은요. 그러니까 기억나는 건 이게 뭐가 기사가 되는지는 아시는 분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조금 작은 아이디어인데 요걸 탁탁 내서 단어를 탁탁 뽑아내가지고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는 그런 소소한 정책들을 많이 내셨던 건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경제 철학을 가지고 국가를 운영했는지를 엿볼 만한 기회는 거의 없었습니다. 그게 실제로 또 왜 그러냐면요.
1999년이라는 시기가 이제 외환위기 겨우 막 벗어나네 만회하는 때였는데요. 예. 강봉균의 경제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시기였죠. 왜냐하면 대통령이 경제학 박사였거든요. 예, 대통령이 경제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었고 또 1998년, 1999년 요때는 제가 알고 있기로 DJ 집권 초기의 경제에는 자민련 쪽에서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용환, 박태준 이런 인물들이 굉장히 내치 경제의 추축을 많이 이뤘었죠. 그래서 강봉균 재정경제부 장관의 경제 철학을 엿볼 기회는 저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요즘 인터뷰를 쭉 보고 이제는 좀 알았는데요. 나중에 요약을 드리겠습니다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강봉균 선대위원장의 경제학은 틀렸습니다. 아주 많이 심하게 틀려 있습니다. 예. 세 가지 정도가 쟁점입니다. 하나는 시중에 돈을 풀자 이건데요. 예. 네, 시중에 돈을 어떻게 푸느냐, 양적 완화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금리를 낮춰서 은행에 돈이 묶이는 걸 막고 시중에 돈을 풀자 이게 아니고요. 예. 그냥 아예 한국은행이 돈을 더 찍어내자는 겁니다. 네, 한국은행이 신나게 돈을 더 찍어서 그걸 가지고 산업은행을 통해서 기업 쪽에 뿌리겠다 뭐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 이걸 이제 양적 완화라고 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공격적인 재정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활발하게 나서서 투자를 많이 늘리겠다. 사회 간접 자본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복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후퇴를 시킬 것이다. 겁니다. 그래서 강봉균 위원장의 코멘트가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복지를 늘린다고 소비가 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복지를 늘리는 데는 관심이 없다 이거죠. 예. 한 가지만 더 붙이면 이제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네 가지 쟁점이지만 경제민주화는 포퓰리즘이다 뭐 이 얘기는 제가 도저히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뭐 이거는 그냥 빼겠습니다. 그래서 1, 2, 3번만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중에 돈을 푸는데 아주 어마무시하게 공격적인 방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그냥 돈을 찍어서도 풀자는 건데요. 네. 이 돈을 푸는데 그냥 풀어서 뭐에다가 쓰느냐. 이걸 이제 그 하도 황당한 이야기여서 사람들이 반론을 많이 펼치니 강봉균 위원장이 한국적 경제와 한국적 양적 완화 뭐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근데 시장에 돈을 뿌리는 게 아니고 이제 자기 말입니다. 기업 구조조정을 하는데 수반된 돈을 뿌리자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업이 사업 부문 중에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곳이 있으면 그걸 잘라내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냐. 그래서 그 돈을 한국은행이 찍어서 산업은행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해서 산업은행을 통해서 기업에게 투입을 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예. 근데 저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업이 돈이 없어서 구조조정을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10대 재벌이 깔고 앉은 500조 원의 현금은 뭔가요 그러면. 10대 재벌이 500조 원의 현금을 깔고 앉아 있는데 이게 지금 돈이 부족해서 구조조정을 못하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둘째로 지금 한국은행은 독립기관입니다. 그런데 어디다 대고 한국은행에다 대고 돈을 찍어라 마라. 이렇게 이건 진짜 개수작인 건데 이런 이 경제를 좀 배웠다는 분이 이렇게 무식한 처사는 전 도대체 어떻게 나온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지금 바로 강봉균 위원장이 얘기를 하니까 한국은행 총재가 바로 양적 완화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고 이제 말을 바로 반박을 하는데 이게 지금 경제부총리도 아니고요. 여당 선대위원장밖에 안 되는 사람이 이 한국은행에 대해서 한국은행은 너무 보수적이라서 문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은행이 독립기관이어야 되는지조차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왜 독립된 기관이냐면 강봉균 같은 재정진이 아닌 사람이 통화정책을 이렇게 막 주무르는 걸 막기 위해서 독립이 돼 있는 겁니다. 예. 그렇게 돈을 더 찍어내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오죠. 돈이 더 풀리니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러면 이건 금리 인하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그냥 돈을 더 찍어내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물가도 오르겠죠. 지난번에 짐바브웨 달러 이야기를 그렇죠. 해주셨죠? 위험한 현상들이 얼마든지 올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원화 가치가 떨어지겠죠. 한국의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당연히 외국 투자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이걸 어떻게 다 감당을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돈을 풀어서 기업 구조조정하는 데 쏟는다. 그걸 강봉균 위원장은 양적 완화라고 부를지 모르겠는데요.
그걸 부르는 경제학적 용어가 원래 있습니다. 그걸 구제금융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부가 돈을 찍어가지고 부실한 기업의 구조조정하는 데 쏟아붓는다. 그게 바로 구제금융이거든요. 우리가 외환위기 때 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강봉균 위원장이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구제금융을 쏟아부어야 될 정도로 경제를 개판쳤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건가요? 예.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지금이. 예. 그런데 제가 이게 더 위험한 게요. 구제금융을 하는 게 왜 위험하냐면 부실한 기업에 돈을 찍어서 투자를 했는데 투입을 했는데 못 받을 확률이 너무너무나 높기 때문에 위험한 겁니다. 구제금융이라는 건. 그러니까 부실 위험에 처한 기업에다가 돈을 막 쏟아붓는 거니까요. 회수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그 김현정 뉴스쇼에서인가요? 기자가 누가 물어봤다고 그러더라고요. 저기 못 받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왜 못 받아? 다 받지.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 외환위기 때 1997년 8년에요. 그때 구제금융으로 쏟아부은 돈이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회수율이 65%입니다. 아직도 그때 쏟아부은 구제금융 35%를 회수를 못했습니다. 네. 예, 다 돌려받지 못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그게 부담이 누구한테 오느냐? 예. 산업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방식으로 돈을 산업은행에 뿌리겠다는 건데 예. 당연히 정부가 보증을 서는 것일 거고 저게 회수가 안 되면 국가가 그 부채를 떠안아야 됩니다. 예. 끔찍한 겁니다. 예. 국가 거덜내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이 콜라보가 더 무서운 건데요. 이 와중에 재정정책을 늘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예. 인프라 사업을 하겠다. 사업들을 더 확장을 하겠다. 매우 찬성합니다. 예, 매우 찬성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지금 재정 지출을 늘리는 것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돈으로 할 거냐는 거죠. 무슨 돈으로. 국가 부채가 600조 원인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재정정책을 늘리자는 얘기는 그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거냐를 얘기를 안 하면 아무 말도 안 한 개소리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증세를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강봉균 위원장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경기가 회복되기 전에 정부 지출을 늘리면 당연히 적자가 증가한다. 하지만 경기가 살아나면 나중에 세수가 늘어서 적자가 상쇄된다. 3, 4년의 긴 안목을 보자는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8년째 이어온 신자유주의 이야기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는 거죠. 기업들 밀어주면 기업들이 좋아져서 세수가 늘 것이다. 이 얘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8년 동안 해봤지 않습니까? 세수가 늘어났냐고요. 안 늘어났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8년 동안 해서 안 됐으면 안 됐다는 걸 인정을 해야죠. 그런데 아직도 이런 멍멍이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강봉균 위원장은 2012년에 증세 없는 복지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에 들어가자마자 증세 얘기는 싹 빼놓고 재정 지출을 무조건 늘리면 나중에 세금은 알아서 들어올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여기에 한국은행이 양적 완화까지 해서 구제금융까지 퍼부었는데 거기에서 부실까지 가세가 되면 진짜 이제는 국가부도 위험이 있는 거죠. 네. 강봉균 씨만 보더라도 이거 새누리당에게 쉽게 투표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말 그렇습니다. 진짜 위험한 거거든요. 예. 하나만 덧붙이면 이제 복지가 늘어난다고 소비가 늘어나지 않는다 이 얘기를 한 건데요. 예. 그러면서 그 노인들에게 제공하는 그 연금 높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발언을 했더라고요. 노후 보장이 돼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 20만 원, 30만 원은 중요하지 않은 반면 국가 재정에는 부담이 된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노후 보장이 돼 있고 재산 있는 사람들에게 20만 원, 30만 원 왜 주냐. 그런데 그렇게 20만 원, 30만 원 주려고 하면 국가 재정에는 부담이 된다. 그러니까 주지 말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저희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분들요. 그 아버지 어머니께 꼭 이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예. 새누리당이 이기면 이 돈마저도 이제는 안 줄 판입니다. 강봉균 위원장은 고위공직자로 지내시고 선출직도 여러 번 하셔서 노후 보장이 잘 돼 있고 재산이 있는 분이어서 20만 원, 30만 원이 안 중요한지 모르겠는데요. 예. 우리나라 2015년 노인 빈곤율이요 49.6%입니다. 빈곤층 노인이 49.6%입니다. 이게 OECD 국가 중 단연 1위입니다. 단연 1위. 예. 그리고
65세 우리 이상 기준으로 그 노인 자살률이요. 예. 10만 명당 55.5명. 아이고. OECD 국가 중 압도적인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예. 그런데 여기에다 대고 이 연금까지 안 주겠다고 버티고 있으면 어쩌라는 겁니까? 예. 우리 노인들 다 죽으라는 이야기거든요. 참 섬뜩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정치는 잘 몰라서 이 강봉균 위원장이 이제 요즘 내세운 경제적 아이템들이 이 선거 구도를 어떻게 바꿨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한 가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강봉균 위원장 하자는 대로 하면 5년 내로 나라 거덜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제가 이 신이 참 요즘은 원망스러운 게요. 예. 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가혹하신지, 왜 우리에게 이명박을 주시고 또 박근혜를 주셨는지 저는 정말 가혹하거든요. 그런데 왜 최경환을 주시고 왜 또 그 다음에 강봉균을 내려주시는지 저는 너무너무 진짜 이 우리나라의 지금 현실이요. 예. 마음이 정말 아픕니다. 이게 DJ 시기의 강봉균은 DJ라는 걸출한 경제적 석학에 의해서 제어라도 됐지 지금 강봉균은 지금 하고 있는 얘기를 보면 막 던지는 거거든요. 예.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명민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이 강봉균 위원장의 얘기를 듣고 정말 이번 총선에서 가장 그 불타는 투표 의지를 지금 불태우고 있는데요. 예. 정말로 이번 총선에서 특정 정당이 이겨서는 안 될 분명한 이유가 생겼습니다. 저희 청취자분들께서도 국가 경제와 우리들의 삶,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위해서 좋은 총선 결과를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기들이 모셔온 분이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을 못하는 정당한테 그러니까요. 예. 우리 앞날과 또 민생을 맡긴다는 것이 얼마나 참 난센스입니까? 예.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이고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이완배 민중의 소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공화국 논평 공산당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행사에 가서 머리를 조아렸던 박근혜 동지께서는 쪽팔림을 무릅쓴 그 행보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호구로 보는 중국 시진핑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사드 배치를 하면 한국이 피곤해질 것이라는 시진핑의 협박에 대한 강력한 응징의 의지다. 시진핑은 박 동지가 전화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쌩까더니 이제 나타나서는 협박을 일삼고 있는데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포발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격분하신 박근혜 동지께서는 무신불립, 즉 믿음 없이는 설 수 없다라는 문구가 기억에 난다며 시진핑의 신뢰 없음, 요망함, 지랄맞음, 개촌같은 작태, 쓰레기 행보를 맹비난하셨는데 이에 대해 건강하고 순조로운 발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라면서 시진핑은 다시 협박으로 대꾸하니 박근혜 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것으로서 천추의 한이 될 참혹하고 참담한 대가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 같은 승량이나 할 망동망언에 대해 박 동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품으며 불퇴일전의 자세, 백두산 호랑이의 용렬한 패기로서 동원 가능한 모든 역량과 괴력을 쏟아 중국을 향해 앞으로 대화하시죠.
라고 말함으로써 치솟는 분노와 경천동지할 보복의 불벼락을 날리셨다. 이 얼마나 장구하며 영명한 지도자 동지의 호연지기의 자세인가. 오늘의 날씨. 네, 주말인 오늘도 전국이 맑겠고 한낮에 서울이 21도, 남부지방도 25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따뜻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오늘보다 낮 최고 기온이 내려가서 고온 현상도 주춤하고요. 일교차도 줄겠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이진순 언론학 박사의 페이스북 글을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정치는 공학이 아니다. 정치는 예술이다. 다른 사람의 처지에 감정이입하고 그 아픔과 소망에 깊이 공명하면서 조화와 역동성, 균형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집체 예술이다. 알파고 같은 인공지능은 오직 이기기 위해 존재한다. 무엇을 위해 이겨야 하는지, 지더라도 염치와 품격을 잃지 않는다는 게 무엇인지 되묻지 않고 오로지 공학적 계산으로 승리만 추구한다. 자의식과 성찰이 없는 정치인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가가 아니라 영혼이 없는 기계음을 단순 반복하는 로봇들이다. 그들은 인간의 적이다. 한 문장 한 문장, 한 단어 한 단어, 그야말로 집체 예술이네요. 뉴스 매거진 마치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